예를 들어서 주가가 20%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5%가 떨어졌어요. 그 정도에서 3분의 1을 파는 거예요. 내가 매수를 할 때는 30%갈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황족 저자님과 만나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족입니다. 황족 저자님께서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최근에 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자님 모시고 한번 그 투자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님, 물론 이제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전업 투자자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황족이라는 사람이고요. 현재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책도 집필을 하면서 다방면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투자를 그러면 한 어느 정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성인이 됐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한 약 7년 정도 되었습니다. 7년 정도. 실례가 안 네. 되지만 뭐 간단하게 한 투자 성과 여쭤봐도 될까요? 투자 성과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시드머니가 한 2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억대로 투자 시드를 이제 꿀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년이라는 기간이면 절대 짧은 기간은 아닌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상승장이나 하락장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겪으셨기 때문에 또 노하우를 한번 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황종님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주로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 분석이 있고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황종님의 투자 스타일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술적 매매에 좀 가까운데요. 네네. 그 매매 투자 기법 같은 경우 뭐 흔히 투자 기한이나 아니면 업종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장기 투자도 하고 단타도 하고 스윙도 하고 이런 투자 기한 같은 거는 제한을 두지 않고요. 네. 그런데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기술적 매매를 좀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뭐 장투나 스윙, 뭐 단타 이런 것도 이제 가리지 않고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약간 분석을 기술적 분석으로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네. 거의 9할 이상은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1할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약간 뭐 펀더멘탈 분석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될 네, 수 있는 기업 가치 거고. 분석을 이제 1할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9할 정도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보유 종목 수는 어느 정도로 가져가시나요? 보유 종목 수는 요즘처럼 증시가 불안정할 때는 네네. 10종목 밑으로 가져가고요. 네. 옛날 뭐 미주무역 전쟁이 있고 그러던 시기에는 그런 대세 하락장 그런 시기에서는 한 5종목 아래로 그렇게 비중을 축소를 하고 뭐 재작년 같은 상승장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종목 이상으로 그렇게 종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그 종목 수를 적게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그리고 많이 가져가는 상황이라면은 시장이 좀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시는 거고 그렇다면 그 종목 수에 따라서 현금 비중도 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투자 종목이 많을수록 당연히 이제 투자 비중도 높아지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장기 투자 비중은 제가 좀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단타 같은 경우는 뭐 비중의 한 5%에서 한 7.5%만 쓴다든지 스윙 같은 경우는 뭐 10% 이상, 장기 투자 20% 이상 이런 식으로 좀 비중을 달리해서 하고 있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좀 현금을 챙기고 그렇게 좀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 기술적 분석 그 부분에 한 9할 정도를 할애를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이제 최근에 출간하신 책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기술적 분석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적 분석 지표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HTS 상에서 보면은 거의 뭐 한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그거를 다 활용하신다라기보다도 거기에서 이제 자기와 맞는, 자기가 좀 많이 활용하는 그런 지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정님께서 주로 활용하시는 기술적 지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 지표라면은 그 증시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거래량이라든지 추세 지표라든지 그런 것들로 보면 저는 오히려 이동평균선은 241선 하나만 쓰고요. 네네. 나머지는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일목균형표를 주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 엔벨로프를 또 같이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거래량을 보거나 뭐 RSI 지표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매매 타점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그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목균형표, 그 다음에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생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선, 전환선, 선행스팬, 후행스팬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일목균형표는 지난 주가들의 움직임이라든지 평균 그런 통계들을 종합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향후 추세가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선과 선을 연결을 해서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것을 이제 일목균형표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엔벨로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엔벨로프를 쓰는 방향은 박스권을 잡을 때 씁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디테일하게 잡을 때는 제가 손수 잡고요. 근데 이제 차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할 때 많이 참고를 하는데, 그때 엔벨로프는 이제 박스권의 어느 정도의 범위를 축소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손수, 기술적 이제 지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그리면서 이제 차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세 가지 지표를 활용을 해서 뭐 한 두 가지 이상이라든지 뭐 의미 있는 그런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뭐 매매를 하시고 이제 그렇게 활용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기본적으로 추세가 죽지 않은 종목이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우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증시라서 엔벨로프 하단 같은 경우는 엔벨로프 하단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241선 위에 있는 상태에서 기준선과 전환선의 위치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 주가의 위치가 기준선, 전환선보다 위에 있으면 이제 좀 상승 추세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이제 향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것들을 공략하기 때문에 기준선, 전환선 위치는 처음에 이제 타점을 잡을 때는 그렇게 자세하게 보진 않고요. 나중에 이제 2차 타점이라든지 나중에 매도를 한다든지 좀 더 정밀 분석할 때 이제 기준선, 전환선 위치보다 차트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보는 편이고, 그러니까 보통 처음에 차트 타점을 잡을 때는 이제 엔벨로프 하단이랑 241선 그리고 선행스팬. 선행스팬은 이제 흔히 이제 구름대라고 하는데, 네네. 구름대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책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약간 좀 심화 단계라서 그 내용을 뺐는데, 구름대 위치를 계산을 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241선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확실히 많이 하락을 해서 좀 바닥권에 있는 그런 주식을 좀 포인트로 활용을 하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저점을 공략할 때는 그렇게 보고요. 예를 들어 뭐 테마주라든지 단기 주가 등락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 241선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격차를 보기 위한 거죠. 241선이라는 게 지난 1년 동안의 평균 주가를 선으로 나타낸 건데, 그 1년 동안의 평균 주가랑 현재 주가 혹은 현재 박스권 그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저는 기본적으로 주가는 회귀한다는 성질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는 편이라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말씀대로 이제 저점을 볼 때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기술적 지표 자주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 거래량도 많이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래량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거래량을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네네. 거래량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글쎄요, 이게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돈의 흐름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거래량을 보는 이유는 이제
평균 거래량을 보는 것도 있지만은 얼마만큼의 투자자들이 현재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있고 매도를 하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다른 지표, 특히 제가 이동평균선 안 보는 이유가 네. 보통 이동평균선은 이제 페이크가 많거든요. 뭐 흔히 기술적으로 뭐 5일선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 뭐 21선을 타고 반등 나오면은 뭐 상방 추세 뭐 이런 기술적 지표 분석 방법이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페이크 모션을 줘가지고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식의 움직임도 제가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보다는 거래량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는 이유는 역시 돈의 움직임을 좀 파악하기 위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량이 뭔가 일시적으로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흔히 뭐 그게 종목마다 다 다른데요. 평균 거래량에 비해서 10배 정도는 증가를 해야 이제 좀 거래량이 많이 증가했다 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많이 들어온 매수량이 결국 다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 빠져나왔고 충분히 빠져나왔는지 그럴 만한 시간이 있었는지 아직 안 빠져나왔으면은 얼마만큼의 거래량이 축적이 되었는지 뭐 그런 누적이 됐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똑같은 기술적 지표 앞에 말씀하신 세 가지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 거래량이 평균에 비해서 얼마나 급증을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신뢰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추세라든지 이 우리나라 주가 같은 경우는 한번 추세를 타게 되면 그게 방향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좀 일직선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주식시장에 비해서 투자 자금이 적다 보니까 시장이 좀 작다 보니까 지금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 지표를 볼 때는 이제 돈의 방향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한 9할 정도는 기술적 지표를 보시고 나머지 1할 정도는 뭐 이슈라든지 펀드멘탈 그런 것도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할이어서 물론 크진 않지만 자 그럼에도 이런 거는 어떻게 반대로 본다고 한다면 꼭 봐야 된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그 펀드멘탈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지표나 뭐 어떤 부분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흔히 뭐 재무제표는 한 번은 꼭 읽어보고요. 재무제표 체크를 하고, 이제 그 종목이 꼭 단타 테마성이 아니라 가치주의 그런 성향이 있다면은 영업이익 상승률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영업이익 상승률을 좀 많이 보고, 이제 동종 업계랑 비교를 했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지 고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난 3년간의 공시를 좀 체크를 하는 편이고요. 뭐 흔히 이제 공시 중에 나쁜 공시들이 있잖아요. 뭐 감자라든지 유상증자, 전환사채가 있었다면은 그 전환사채 금액이 얼마고 얼마만큼의 투자금이 전환사채에 들어왔는지 그것도 좀 확인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 공시가 떴을 때의 주가 움직임도 같이 체크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근 3년 동안 거래 정지되고 뭐 상장 폐지되고 관리 종목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실제로는 기업 자체가 그렇게 문제는 없는데 증시 안에서는 부실 기업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할이라고는 하지만은 투자의 흐름이 꺾이지 않는 최소한의 그런 보험 같은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무제표상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은 영업이익 증가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는 편이고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공시를 찾아봤을 때 뭐 감자라든지 전환사채 발행이라든지 뭔가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벤트 내지는 오버행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보신다.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지표를 활용해서 이 매수 타이밍을 설정하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책에 언급을 해주셨는데 궁금했던 건 이런 겁니다. 당연하고 상식에 가까운 매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무엇을 말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흔히 이제 좀 투자에 좀 익숙하지 않은 그리고 승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인데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 주식이라는 게 저렴하다 하고 생각이 들고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이 하는 실수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근데 그게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냥 나는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저렴해 보인 거 상대적으로 저렴한 위치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물타기를 하시고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투자 상식으로 따지면 사실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이거든요. 왜냐 그 기회비용 손실까지 이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흔히 이제 초보 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추격 매수거든요.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고 아니면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더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추세가 좋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 사실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칼손절을 한다든지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이제 초보분들은 그냥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도 올랐고 하니까 내일도 오르겠지만 생각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투자의 상식으로 따지면은 사실 오히려 이미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그렇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매수를 해야 된다, 당연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에 좀 촉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떨어질 때마다 사거나 그게 어떻게 본다면은 떨어질 칼날을 잡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네네. 있어서 사실 성공 확률이 높진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이제 뭐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뭐 그런 거에 올라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이제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리스크 관리를 상당히 철저히 해야 된다. 대응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약간 좀 매도 타이밍. 사실 사는 건 어렵지 않은데 파는 게 정말 어렵다. 이런 말들을 이 증권 업계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매도 타이밍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30% 매도법이라는 게 있어요. 책에서 이제 쓰신 것 중에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자면은 이 30% 매도법이라는 것은 3분의 1을 팔자는 거예요. 한 번에 매도하지 말고 분할로 팔자. 그리고 이 매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특히 이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이제 과연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렸는데 다시 매수가로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주식시장을 못 열었는데 갑자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은 내가 주식 현재 증권을 보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일단 목표가를 정하는 게 좋아요. 목표가를 정하는 것이 좋고 네. 그 목표가까지 갔을 때 일단 3분의 1을 팔자. 근데 만약에 목표가까지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가까지 못 갔을 때 그럼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이제 매도를 할 것인가? 그것도 이제 3분의 1을 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적 목표가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 프로그램에 스탑로스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동 매도 설정이 있는데 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스탑로스 설정을 하시는 그런 습관과 매도 이제 알람 설정 같은 거 하시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20%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20% 올랐다가 5%가 떨어졌어요. 그럼 15%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걸 수익률을 15%의 수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정도에서 3분의 1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표가가 30% 수익률이 목표가였다. 네. 근데 그날 20%까지 올랐어요. 시간이 지나서. 근데 또 그 당일이나 시간이 좀 더 지나가지고 한 5%가 더 떨어졌다. 그럼 거기서 그냥 보수적으로 3분의 1을 파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단 수익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이 주린이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에 대한 경험도 부족하시고 분석하는 능력이 이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목표가는 30%를 설정했는데 이게 내가 매수를 할 때는 30% 갈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목표가가 바뀌게 돼요. 그 목표가를 바꿀 수가 있느냐는 거죠. 분석 능력이. 이제 대응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증시가 변한다든지 뭐 기업이 바뀌다든지 펀더멘탈이 바뀌다든지 그랬을 때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 정한 목표가를 무조건 고집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상황에 맞춰가지고 욕심을 살짝 버려주고 근데 다 팔진 말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만 파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은 결국엔 수익금 쌓이고 매도한 만큼 예수금이 쌓이거든요. 이게 일석이조인데 사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런 욕심만 살짝 버리시면 훨씬 더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매도 중에 또 하나가 본절 매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 또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본절 매도를 정말 안 하시거든요. 네네. 이 본절 매도가 왜 중요한지 책에도 쓰여 있지만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가가 10%인데 이게 5%만 올랐어요. 그 당일에 아니면 네. 시간이 흘러서 그래서 5%만 더 기다려야지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5%가 떨어졌어요. 그럼 보합이 되잖아요. 이제 수익률로. 그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5%가 왜 떨어졌을까? 보통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네. 제 경험상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상승 수익권이 됐다가 본절권이 되면 다시 본절 매도를 해서 예수금을 챙기고 다시 저점 매수를 노린다든지 아니면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 가치 분석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식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제 특히 초보분들께서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분석했던 내용이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게 얼마든지 또 계속 바뀔 수가 있거든요. 특히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만 변경이 돼도 한 번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려요.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서 목표 주가 30% 상향을 했는데 그 다음 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거든요. 왜냐면 그건 또 그 증권사들마다 목표 주가 설정하는 방법이 또 산정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듯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매수를 했을 때 목표가라든지 분석 지표들을 그런 자료들을 이제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바꾸는 것이 응용을 하는 것이 투자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게 이게 사실 내가 투자를 했어요. 단기간에 뭐 20% 정도 올랐어요.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근데 거기에서 한 5%에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뭔가 내가 그 20% 올랐을 때 못 팔았다는 아쉬움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최고가가 자기 본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못 팔다가 결국에는 나의 매수가보다 주가가 더 내려가는 경우도 허다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손절까지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투자를 사실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과거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욕심을 좀 버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가 목표가를 정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까지.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건 조금씩이라도 기회를 줬을 때 좀 챙기는 그런 좀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그 듣는 분들께서 네네. 있으실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이 목표가를 설정하는 방법 이게 수없이 많을 것 같긴 한데 황정님께서는 이 목표가를 주로 이제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종목마다 너무 많이 달라요. 종목마다 너무 많이 다르고 이 상황마다 되게 많이 다른데 요즘 증시에서의 목표가 설정 방법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네네. 1차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네. 전고점 근처로 잡고요. 보수적 목표가는 이제 거기서 좀 약간 3분의 1 매도를 응용해서 잡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 역사적인 거래량이 들어왔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종목에. 네네. 역사적 거래량 이제 뭐 최근 뭐 지난 1년 동안이라든지 3년 동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증시 평생의 거래량 중에 최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거래 대금이 2019년도에 비해서 3배가 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매도 거래량이 아니면 매도 합친 거래량이 거기에 그치질 못한다. 그러니까 그게 남아있다는 것으로 또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차트 지표상으로. 네네. 그럴 경우에는 목표가를 거의 2배 이상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의 목표가 2배 이상을 잡아요. 3,000원의 그런 매수세가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 2차 목표가 6,000원, 3차 목표가는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크게 잡습니다.
그게 요즘이라기보다는 코로나 이후에 증시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요즘은 또 거래 대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네. 뭐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테마주로 큰 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방법이고요.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랑 이제 흔히 그 재무지표에 있는 그런 지표들, 그것들을 이제 지표들을 활용해가지고 또 목표 주가 설정하는 그런 계산 공식이 있거든요. 계산 수식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수학적으로 하는 거라 증권사들이 산정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참고만 하고, 그냥 영업이익 같은 상승률, 뭐 15% 상승했는지 20% 상승했는지 그거를 보면서 목표가를 그냥 적당하게 정하는 편입니다. 이게 또 종목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목표가 정하는 것은 좀 회귀를 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약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은, 역시 거래량을 보셔야 돼요. 거래량 돌파가 나왔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일단은 전저항, 이 지지저항이 있잖아요, 차트에. 네. 그런 저항 구간까지는 일단 목표가를 잡으시고, 그 저항까지 가는 과정에서 아니면은 뭐 주가가 떨어진다든지, 그런데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떨어진다, 아니면 저항까지 갔는데 미치지 못하고 떨어진다, 이러면 이제 그게 단발 매수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미처 다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단타만 먹고 빠진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보수적 목표가 설정한다든지 이제 본절 매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거래량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다, 아니면 눌림목이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거의 뭐 한 5%에서 20% 이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량을 뭔가 돌파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제 최근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그걸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요즘 주식이요, 그 목표가를 딱 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올라온 업종들만 해도 뭐 이제 원전 섹터라든지 곡물 섹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게 다 목표가 설정 이상으로 올라갔거든요. 요즘이라기보다는 이제 2020년 이후로 증시가 좀 그렇다 보니까 이 목표가를 잡으려면 아예 크게 잡고요, 요즘은. 근데 우리 주린이 분들은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보수적으로 그 지지저항으로 봤을 때 박스권에서 전저항 부분이나 전고정 부분, 거래량이 별로 안 나온다, 그럼 5%에서 10% 정도의 수익률 정도로만 그렇게 보수적으로 목표가 잡으시는 게 좀 편안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